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그 기초연금 개편 관련해서 여러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이걸 바탕으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이 없어진다는 소문부터 해서 최근에 바뀐 내용들까지 정말 짚어볼 게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노후소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기초연금이. 근데 이제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좀 잘못된 정보나 오해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자료들 토대로 뭐가 진실이고 또 어떤 걸 꼭 알아두셔야 하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번 시간 목표는 그거죠. 최신 변경 사항 정확히 좀 알아보고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또 뭘 주의해야 하는지 네, 특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제일 걱정하시는 거? 기초연금 폐지된다는 소문? 이것부터 좀 짚어보죠.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꽤 계신 것 같은데 자료 보면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딱 나와 있죠? 네, 그건 뭐 명확합니다. 기초연금 폐지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이게 신청주의잖아요. 아, 신청해야 주는 거. 네, 직접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매년 한 35만 명, 이 정도 어르신들이 자격은 충분하신데 신청을 안 하셔서 못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35만 명이요? 와,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네, 뭐 정보를 잘 모르시거나 절차가 좀 번거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폐지설, 이거보다는 신청 누락, 이게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봐야죠. 이야, 폐지가 아니라 신청 안 해서 못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니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도가 좀 더 좋은 쪽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료에서 없어지는 것들이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강조하던데 첫 번째가 부부 감액제도 폐지. 네, 이건 왜 그렇게 말이 많았던 건가요? 아, 네. 이게 정말 대표적인 불합리한 조항으로 꼽혔었죠. 기존에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아서 줬어요. 20%나요? 네.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것처럼 혼자 사시면 한 34만 원 받으실 수 있는데 부부라고 해서 각각 한 27만 원 이렇게 받아서 총 54만 원 정도만 받으셨던 거죠. 깎이는 금액이 꽤 크네요. 그렇죠. 정부 논리는 같이 살면 생활비가 좀 줄어든다 이거였는데 이게 현실이랑 너무 안 맞는다는 비판이 엄청 많았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아시다시피 병원비나 간병비 같은 예상 못한 돈이 더 들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더 들죠. 네. 근데 이걸 전혀 고려 안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거 연금 제대로 받으려고 서류상으로 이혼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까 말이 다 했죠. 개선이 정말 시급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깎는다는 건 좀 그랬네요. 서류상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면 어휴. 그럼 이건 어떻게 바뀌나요? 네. 다행히 이제 개선이 확정됐습니다. 자료 보니까 2027년부터는 이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일단 줄이고요. 아, 단계적으로? 네. 그리고 2030년에는 아예 이 부도 감액제도 자체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오, 완전요? 네. 그럼 2030년도부터는 부부가 각자 깎이는 거 없이 기초연금 전액,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34만 원 정도 되겠죠? 이걸 다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합치면 한 68만 원 정도 되니까 지금보다 월 14만 원 정도 더 받으시는 셈이에요. 노후 생활에 정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겁니다. 월 14만 원이면 진짜 크죠. 이건 정말 체감이 확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없어진다는 거, 자동차 배기량 기준. 아, 이것도 진짜 말 많았는데 드디어 바뀌는군요. 맞습니다. 이것도 정말 오래전부터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던 기준이죠. 예전에는 소득이나 다른 재산은 다 기준 안에 들어도 3000cc 넘는 차가 있다. 이것만으로 그냥 탈락이었어요. 아, 배기량만 보고요? 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몇십 년 전에 사서 지금 중고차 값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오래된 차인데도 그냥 배기량 크다고 탈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근데 반대로 요즘 나온 비싼 수입차나 전기차는 배기량이 아예 없거나 낮으니까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와, 진짜 형평성이 안 맞았네요. 오래된 국산차가 고가 외제차보다 불리했다니. 그럼 이제 자동차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2024년부터 이 배기량 기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아, 이제 아예 없어진 거군요. 네,
이제 자동차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 경우는 딱 하나 남았어요. 차량 가액 기준. 차량 가액? 네. 현재 그 차의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4천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배기량은 이제 전혀 안 봐요. 아, 중고 시세에 4천만 원? 네. 중요한 건 현재 시세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배기량 때문에 아예 신청 포기하셨거나 탈락했던 분들 지금 본인 차 중고 시세 한번 확인해 보시고 4천만 원 안 넘으면 다시 신청해 보실 만합니다. 충분히요. 배기량 기준 없어지고 차량 가액 4천만 원 기준만 남았다. 이것도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자격 기준 자체도 좀 완화됐다고 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액수가 꽤 올랐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수급 가능한 소득 기준선, 이걸 이제 소득 인정액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준이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료 보니까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 228만 원? 네. 그리고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 이 조건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돼요. 와, 작년보다 얼마나 오른 건가요? 작년이랑 비교하면 단독 가구는 15만 원, 부부 가구는 24만 원이나 기준액이 높아진 거예요. 꽤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월 소득 인정액이 한 220만 원인 단독 가구 어르신이 계시다면 작년에는 아슬아슬하게 기준 넘어서 탈락하셨겠지만 올해는 228만 원 이하니까 수급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만큼 대상자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의 오른 폭이 상당하네요. 물가 상승률 생각해도 이건 꽤 큰 완화인데요. 그럼 실제 받는 돈, 그러니까 기초연금 액수 자체도 올랐나요? 네, 그것도 매년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오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월 34만 3천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34만 3천 원? 네, 물론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받으실 수도 있지만 최대 금액이 이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하시는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예전에는 그 근로소득 때문에 받기 어렵다 이런 분들 많았는데 소득 계산 방식이 유리하게 바뀌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인데요. 노인 빈곤 문제 완화하고 또 일하실 의욕도 좀 높여드리려는 취지죠.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계산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112만 원을 빼줍니다. 공제를 하는 거죠. 오, 112만 원을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112만 원 빼고 남은 금액 있죠. 거기서 또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아, 추가 공제까지? 네. 자료에 나온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좀 쉬운데요. 만약에 월급으로 200만 원을 버시는 어르신이 계시다. 그러면 먼저 112만 원을 빼잖아요. 그럼 88만 원이 남죠. 이 88만 원의 70%만 소득으로 잡는 거예요. 30%는 빼주니까. 88만 원의 70%면 얼마죠? 계산해보면 대략 한 61만 6천 원 정도? 그 정도만 소득 인정액 계산할 때 반영된다는 거죠. 200만 원 마이너스 112만 원 곱하기 0.7 이렇게요. 와, 계산은 좀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월 200만 원 버시는 분이 실제 소득 인정되는 건 62만 원 정도로 확 줄어든다는 거네요. 와, 이건 일하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득 반영되는 비율이 낮아지니까 예전에는 일하는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제는 받으실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 지원 관련해서도 공제가 확대됐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이건 어떤 변화인가요? 아, 네. 예전에는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자녀가 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내줬을 때만 그 금액을 소득 계산에서 빼줬어요. 같이 사는 자녀만요? 네. 근데 2025년부터는 따로 사는 자녀,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살거나 분가한 자녀가 부모님 위에서 내준 의료비도 똑같이 소득 산정할 때 공제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아, 그것도 좋은 변화네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기준은 완화되고 혜택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니 이건 좀 주의해야겠어요. 자료에서 6가지 숨겨진 함정 이걸 짚어주던데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가 회원권 때문이라고요? 오래된 콘도나 골프 회원권 같은 거요? 네, 이게 의외로 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예전에 사둔 콘도 회원권이나 골프 회원권이 있는데 지금은 시설도 낡고 운영도 잘 안 돼서 거의 쓰지도 않고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애물단지죠. 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이게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죠. 문제는 정부에서 이런 회원권 가치를 평가할 때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분양가라든지 기준 시가
이런 걸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실제 가치랑 다르게. 네. 그래서 실제 가치는 거의 없는데도 이 서류상 가치 때문에 재산 기준을 넘어서 탈락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쓰지도 팔지도 못하는 자산 때문에 탈락하면 진짜 억울하겠네요. 두 번째 함정은 자녀 용돈이라니. 이것도 좀 의외인데요. 효도하는 건데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이게 용돈을 주는 방식이 문제예요. 방식이요? 네. 자녀가 부모님께 매달 얼마씩 현금으로 직접 드리면 그 돈이 전부 부모님 소득으로 잡힐 수가 있어요. 아, 현금이 소득으로. 네. 그런데 자료에서 아주 유용한 팁을 주는데 똑같은 금액이라도 자녀가 부모님 공과금, 뭐 전기요금, 관리비, 통신비 이런 거나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방식이면 이거는 소득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오, 대신 내주면 괜찮군요. 네. 그래서 혹시 정기적으로 현금 용돈 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때문에라도 자녀분하고 상의해서 이런 대납 방식으로 바꾸는 걸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 이건 진짜 실용적인 정보네요. 방법만 살짝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자, 세 번째 함정. 공무원 연금 같은 직영연금 수급자. 이건 뭐 비교적 많이들 아시는 내용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또 별정우체국연금. 이걸 받고 계신 분들하고 그 배우자분들은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든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료가 하나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지금은 연금을 안 받는 상태라도 그 수급권자였다는 기록만 있으면 여전히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아, 일시금으로 받았어도 안 된다는 점 중요하네요. 네 번째는 다시 자동차 문제네요. 아까 배기량 기준은 없어졌지만 차량 가액 4천만 원 기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현재 중고차 시세가 4천만 원 이상이면 탈락 사유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고차 시세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감가가 되니까. 네. 특히 뭐 10년 넘은 오래된 차나 사고 이력이 있는 차는 감가폭이 더 클 수 있고요. 자료 보니까 보험개발원의 카이스토리 같은 사이트에서 본인 차 예상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지금 4천만 원이 넘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세가 기준 아래로 떨어지는 때가 오면 그때 다시 신청하면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 꾸준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다섯 번째는 숨겨둔 재산.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여기에도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수 있어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자녀들이 보기에 부모님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기초연금을 신청해 드렸는데 덜컥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왜죠?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께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시거나 아니면 자녀한테 부담 주기 싫으셔서 따로 모아두신 예금이나 뭐 비상금이 있었던 거예요. 아, 기초연금 신청할 때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이걸 매거든요. 이걸 통해서 정부는 신청하신 분하고 배우자의 모든 금융자산을 합법적으로 다 들여다봅니다. 또 받고 계시는 중에도 정기적으로 자격을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자산을 숨기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여섯 번째 함정,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경우. 이것도 주의해야겠네요. 기초연금 받으려고 갑자기 재산을 뭐 자녀에게 주거나 팔아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이거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받으려고 일부러 재산을 처분했다 이렇게 판단되면 정부에서 그 처분한 금액 전부를 바로 재산 감소로 인정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자료 보니까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한 221만 원, 부부 가구는 월 270만 원 정도까지는 뭐 생활비 같은 걸로 자연스럽게 썼다고 봐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고. 네. 근데 이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을 처분했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여전히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 가구가 1억 원 재산을 처분했어도 매달 221만 원씩만 자연스럽게 쓴 걸로 봐서 그 1억 원 전체가 재산 선정에서 완전히 빠지려면 거의 45개월, 그러니까 4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와, 4년이요? 네. 만약 실제로 뭐 빚 갚거나 병원비로 목돈을 썼다면 반드시 그 증빙 서류를 잘 챙겨서 제출하고 소명을 해야 합니다.
와, 이것도 모르고 섣불리 재산 정리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겠네요.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소문. 기초연금 받는 나이가 지금 만 65세인데 이게 70세로 올라간다더라. 이 이야기. 이거 정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부분 정말 문의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압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자료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듯이 아직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건 전혀 없습니다. 아,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현재 일부 전문가 그룹이나 연구기관 이런 데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또 재정 부담 같은 이유로 노인 연령 기준을 좀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예요. 그 배경을 보면 이 기초연금의 근간이 되는 노인복지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81년인데 그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67세 정도였거든요. 아, 67세요? 네. 근데 지금은 84세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반영해서 노인 기준 연령을 좀 현실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예를 들어 2030년부터 66세로 올리고 2년마다 1살씩 단계적으로 올려서 2040년에는 70세로 만들자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그냥 거론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확정된 건 없고 아직은 그냥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게 실제 정책으로 되려면 상당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합의도 있어야 해요. 노인 빈곤 문제, 건강보험, 노인 일자리 이런 다른 복지제도하고 다 얽혀 있어서 쉽게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혹시 나중에 수급 연령 기준이 바뀌더라도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한테까지 소급해서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아, 기존 수급자는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네, 보통 이런 제도는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연금 받고 계시거나 곧 받으실 나이가 되시는 분들이 이 소문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 기존 수급자에게 소급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이건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 불안감을 많이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딱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핵심 사항들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몇 가지만 딱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작년에 혹시 소득이나 재산 기준 넘어서 탈락하셨더라도 올해 꼭 다시 신청해 보시라는 거. 기준액이 정말 많이 올랐으니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꼭 다시 신청. 둘째, 예전에 그 자동차 계기량 기준 때문에 신청 망설였거나 떨어지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배기량 기준은 완전히 없어졌고 중고차 시세 4천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배기량은 잊어버리고 시세만 확인. 네. 셋째, 혹시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현금 용돈을 받고 계시다면 자녀분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공과금이나 병원비 같은 걸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 현금 대신 대납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신청 시기나 구체적인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초연금은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 생일이시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거죠. 한 달 전부터. 네. 신청은 어디서 하냐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거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직접 가기 어려우시면 복지로라고 인터넷 웹사이트가 있어요. www.복지로.go.kr 여기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아, 온라인도 되는군요. 네. 그리고 거동이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원이 직접 댁으로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와, 찾아오는 서비스까지. 네. 다만 이게 개인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청하실 때 담당 공무원이나 공단 직원하고 충분히 상담하면서 궁금한 거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밀 기초연금 개편 관련해서 정말 알차고 실질적인 정보들을 깊이 있게 다뤄봤네요.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막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좀 명확하게 정리된 느낌입니다. 특히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매년 35만 명이나 된다는 거, 이건 다시 생각해도 참 안타깝고 정보가 정말 중요하구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복지제도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는 말이 딱 맞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본인뿐만 아니라 혹시 주변의 부모님이나 다른 지인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많이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떠도는 소문에 막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제때 신청하는 것, 그 행동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외에도 뭐랄까 이런 노인복지 제도의 변화가 좀 더 길게 봤을 때 우리 사회의 부양 시스템이나 혹은 세대 간의 어떤 인식,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연금 액수나 기준의 변화 이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노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지 그런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은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점들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다음 분석에서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